자, 이어서 대통령 선거 14대 김영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3당 통합으로 민자당 후보로 나온 김영삼이가 42%를 받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33%, 그리고 특이한 것은 현대그룹의 정주영이가 국민당 이름으로 출마해서 16% 받았어요. 그 당시에 깨끗한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박찬종이가 6%를 받았고요. 이 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초원복집 사건이 터져요. 그 악명 높은 김기춘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부산에 내려가서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선거를 돕도록 독려한 거죠. 노골적으로. 엄연하게 이제 선거법 위반인 것이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으니까. 이것을 그 정주영이 국민당에서 녹취를 해가지고 당시 정주영이 밑에 있던 김동길 교수가 폭로합니다. 이 폭로 사건이 벌어지자 당시에 2위를 달리던 김대중이가 땅을 치면서 한탄을 해요. 터뜨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이 터지자 이 모든 수구 세력들이 역풍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그 폐륜의 지역 감정을 부추김을 하는 것이 조선일보, 그리고 작가 이문열이가 선두에 나서서 이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불법 도청 사건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도덕성 문제를 일깨움으로써 역풍을 유도했고 선거 결과는 수구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대거 김영삼 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을 낳았죠. 그래서 결과는 김영삼이가 승리를 하고 그 복집 사건에 참석한 인물들은 훗날 또 크게 출세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치의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이는 말년에 이 IMF를 부르는 최대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금융실명제나 전두환 군부의 하나회를 숙청하는 데는 큰 공을 세우죠. 15대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이가 DJP 연합이라고 해서 김종필과 손을 잡습니다. 상대는 이해창이었고요. 이해창은 이 김영삼이의 IMF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아서 이 보수 쪽이 좀 균열이 생겼고 이해창의 아들의 병역 문제가 제기됨으로 해서 좀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인재가 이해창과 경선을 하고 지자 불복하고 출마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인재가 이 수구 쪽의 표를 상당하게 많이 뺏어가요. 한 500만 표 뺏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는 DJP 연합에다가 또 이인재의 표를 갈라먹는 그 상황에서 이기기는 하는데 겨우 1.5% 이깁니다. 역사상 최저 표차인 39만 표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죠.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김종필은 국무총리를 맡습니다. 그런데 김종필의 자민련은 16대 총선에서 폭망하죠. 50석이었던 의석수가 18석으로 줄어요. 자민련은 국회 교섭단체도 이루지 못해가지고 김대중의 새천년 민주당에서 2석을 빌려줘요. 그러나 또 17대 총선에서 김종필의 자민련은 불과 4석밖에 얻지를 못해요. 그 바람에 김종필은 정계 은퇴를 하죠. 원래 김대중과 김종필이 연합을 할 때 그 물밑 약속이 내각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약속은 무산됩니다. 자, 역동의 16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한나라당은 재소하는 이해창이 미리 후보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주당에는 이인재가 대세였습니다. 이 이인재가 당시에는 민주당에 입당하여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인재의 이 당적 변경은 하도 복잡해서 검색조차가 힘들 정도예요. 이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당을 옮겨간 7세 정치인으로 기록될 정도죠. 여기에 이제 노무현이가 도전을 해서 강주에서부터 노무현이 바람이 일기 시작해요. 여기에는 이제 노사모의 힘이 아주 막강했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바람이 불어서 노무현이가 이인재를 꺾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죠. 이인재는 여기서 또 경선 불복을 합니다. 그래서 탈당해가지고 김종필이가 이끌다가 은퇴한 자민련 총재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로 대통령 후보가 된 노무현은 그 후로 점차 지지율이 형편없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해서 후단협, 후보 교체하는 후단협이 결성이 되고 2002년 월드컵을 대성을 이끈 현대그룹의 정몽준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또다시 노무현은 정몽준과 단일화 경합에 들어가게 되죠. 이 정몽준과 단일화 경합에서 모든 그 악조건을 다 감수한 노무현이 또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해창과 노무현의 대결이 된 것이죠. 근데 내일이 선거날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정몽준이가 이 단일화 약속을 파괴해버려. 내일 가서 표를 찍어야 되는데 오늘 밤에 단일화 안 하겠다고 뒤로 잡아주면 어쩌자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약이 돼요. 전국적으로 온라인상에 이 노무현을 돕기 위한 열풍이 막 일기 시작하는데 선거 당일 오전에 지던 노무현이 오후 늦게 가서 이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다 겪어가지고 노무현은 16대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러나 약 1년 만에 노무현의 탄핵 소동이 일어요. 그 탄핵 이유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고 창당한 열린우리당이 있었는데 열린우리당이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다고 탄핵을 시킨 거야. 이때 국회의장이 박관영이었는데 박관영이가 의사방을 두드리고
또 내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홍사덕이도 이 탄핵 운동에 앞장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합니다. 기각당하면서 이어지는 총선에서 분노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 표를 막 몰아줘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은 152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정치초년생이 열린우리당에 많았는데 뜻하지 않게 막 국회의원이 많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초선 의원들을 그때 탄돌이라고 불렀어요. 탄핵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탄돌이. 이 노무현은 짝이 없을 정도로 비주류였죠. 임기 내내 탄핵을 비롯해서 기득권 세력들에게 그 조롱과 힐난을 받아왔는데요. 기득권 세력뿐만 아니라 이 민주 세력, 운동권들에게도 비주류였어요. 그러던 노무현이가 퇴임을 하고 잠시 동안 그 봉하마을에서 행복한 날을 보내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이들의 끝없는 질시와 멸시, 공작으로 목숨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날이 2009년 5월 23일입니다. 노무현은 자신의 말대로 봉화산 같은 존재였어요. 그 노무현의 고향 봉화마을에 봉화산이 있는데 산맥이 없어요. 그 봉화산 하나만 이렇게 우뚝 솟아 있고 외로운 산이요.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저도 그 서울에서 어렵게 잡았던 정규직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쫓겨나고 구로동 옥탑방에서 치과하고 있던 시기였었거든요. 노무현과 같은 심정이었죠. (2007년 12월 19일) 벌어진 17대 대통령 선거는 이 한나라당의 개를 끌어다 놔도 당선이 된다 할 정도로 이미 승패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이 말년에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서울시장을 역임한 이명박이가 경제를 살릴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이미 선거는 승패가 갈려져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이가 49%, 대통합민주당 정동영이 26%, 이해창이가 또 삼수를 했는데 15%, 유한 큰벌이를 경영하던 문국현이가 5.8%, 민노당의 건영길이가 3%. 이때 이인재도 또 재도전을 했습니다. 1, 2간의 득표차는 무려 22%, 530만 표 차이가 났어요. 투표율은 63% 최저치인데 득표차는 최고치였어요. 이 한나라당의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 후보 경쟁에서
나중에 다 그 죄값이 밝혀지는 BBK도 나오고 또 최태민, 최순실 게이트도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국민들은 눈치를 못 챘죠.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노무현 장례식에서 세인들에게 주목받게 된 문재인이 나섭니다.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진보정의당의 심상정은 미리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하게 되고요. 끝에 가서 이정희도 문재인 지지하고 사퇴합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후보 경선을 벌이던 안철수가 문재인을 지지하고 사퇴를 하는데 투표날 미국으로 떠나요. 떠남으로써 김을 빼버립니다. 안철수의 그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요. 투표율은 75.9%로 이명박 때보다 13% 상승하였지만 박근혜가 51.6%, 문재인이 48% 얻음으로써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죠. 첫 여성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으로 헌재의 전원 일치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됨으로써 파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박근혜가 우리나라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인가? 아닙니다. 이 과거 상해 임시정부일 때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을 때 탄핵당하고 파면당하거든요. 이승만은 1923년 4월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고 1925년 3월 23일 탄핵하고 면직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정부는 지금껏 숨겨왔던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 41%, 자유한국당의 홍준표가 24%, 국민의당 안철수 21%, 바른정당 유승민이 6.8%, 정의당 심상정이 6.2%. 여기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민주세력으로 보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수구세력으로 본다면은 박근혜가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세력의 표는 47.3%, 수구세력의 표는 52.2%가 되는 것이죠. 그 지식소매상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3분의 1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쪽만 찍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쪽만 찍는 부류가 선거철이 되면 열의 4명은 좋게 됩니다. 반면에 이 민주세력은 열의 한 2명 반, 잘 되면 한 3명 돼요. 그러면 양자 대결에서 5대5 싸움이라고 본다면은 저쪽은 열의 4명이니까는 한 명만 데리고 오면은 5명이 돼. 그러나 이쪽은 2명 반이나 최소 2명을 데려와야 5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거는 저쪽이 이길 확률이 큰 것이죠. 박근혜 탄핵 당시에 지지율이 4%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한테 독도가 일본 땅이냐 한국 땅이냐 이렇게 물으면 일본 땅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오는 이 여론이
5%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나오는 5%조차도 미만되는 4%의 지지를 갖고 있던 박근혜 탄핵 그 분위기가 막상 대통령 선거에 가서는 수구 세력이 52%, 민주 세력이 47%밖에 못 얻는단 말이죠. 앞서 우리가 그 4.19로 박정희가 집권하고 11.6으로 전두환이가 권력을 잡고 60항쟁으로 노태우가 집권하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수구 세력은 아주 잘못을 해야 겨우 민주 세력이 잠시 잠깐 정권을 잡게 되고, 정권 잡은 민주 세력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금방 또 실각하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프랑스를 한 4년 동안 지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나치 독일에 협조한 부역자들을 드골 대통령이 1년 만에 1만 명이나 사형에 처했대요. 그리고 한 20만 명을 감옥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드골 대통령이 한 말이,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우리 프랑스는 딴 나라에 지배당할지라도 민족을 배신하는 자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에 지배를 당하면서 그 수많은 그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단 한 명도 처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나는 여기에서 큰 원인을 찾습니다. 이 무작정 몰표를 몰아줌으로써 내 주권을 가볍게 쓰는 사람들, 나는 그들을 경멸합니다. 그들이 내 표를 버릴 자유가 있으면 저도 그들을 경멸할 자유가 있는 것이죠. 헌법 1조 1항과 2항을 낭독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맺음 하겠습니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